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호흡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몽롱하고 손과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 병원을 찾았다가 재발 완화성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아직까지는 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이 없으며 2년 안으로 휠체어를 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발성 경화증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를 존중해 줄 테니 너 또한 나를 존중하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줘.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심한 현기증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 증상은 2-3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런 상태는 15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2003년 병은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고 무섭네요. 머리와 어깨에 전기 충격이 가해진 듯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졌고 식욕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이 왔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두려움이라는 지배적인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한 나를요. 그 무렵 루이스 헤이를 알게 됐고 그녀를 통해 내 몸의 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걷기를 원한다면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고통을 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몸은 내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내가 걷기를 선택한다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더 독립적이어야 했고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확언을 하자 진심으로 확언이 느껴졌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과 진리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존중하며 더 이상 희생자 역할을 떠맡지 않음으로써 가장 담대하고 멋진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비슷한 뜻을 가진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는 필라테스와 벨리댄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 강의를 시작했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전공을 살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볼 수 있으며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100%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목발을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로 봅니다. 루이스 헤이의 책을 읽고 매일 확언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확언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다발성 경화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으며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하고 확언하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작해봐요. 여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제가 올릴게요. 여기 과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 이걸 한다는 거를 못 올렸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일단 확언하겠습니다. 확언 어디냐면요. 저의 4일 전 포스팅,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이 포스팅을 한 장 넘기면 확언 노트가 있고 확언 이게 있어요. 긍정 확언 목록이.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유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로 흘려보낸다. 좋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오늘 학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나의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오늘 시작해 볼게요. 뭐부터 봐야 되지? 두근거려. 자, 어떻게 쓰면 20년 동안 이렇게 스테디셀러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를 묶었어야 되는데 스테디셀러가 되겠죠? 될 거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거야. 네. 첫 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발점으로 삼기 원한다. 제가 요 이미지를 찾아놓긴 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어떤 책을 하지? 이분이에요. 사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주 뭐랄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부자의 기운, 그 시크릿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면서 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나의 통장 잔고가 뒤에 숫자 0이 오래된 0이 하나 더 붙고 내 눈에는 0이 2개 더 붙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뭐 어때?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쵸?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들, 이게 20주년 기념 선문이네요. 비틀즈는 1967년 6월 1일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은 발표되자마자 비평가들의 극찬 속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영국 앨범 차트 27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5주 동안 정상에 올랐다. 타임은 그 앨범을 음악의 진보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이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 4개 부분을 섞어냈다. 록 앨범이 올해의 앨범 영예를 아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20년 전인 1997년 나의 50번째 생일인 4월 8일에 출간됐다. 비틀스의 앨범과 달리 그 책은 즉각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비평가들의 평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 책의 출간과 뒤이은 평론은 비틀스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처음에 자비로 출간됐다. 나의 제안을 받은 모든 출판사가 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와, 정말? 그들은 대개 이런 말을 덧붙이며 원고를 돌려보냈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나는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들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처럼 부난한 부자 아버지의 돈에 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통과해온 부자 아버지의 교훈들.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제시하는 책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전역에 수백만 명이 부자 아버지의 경고와 교훈을 알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고와 교훈이 예언적이었다고 말한다. 부자 아버지의 말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자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20년 전 몇몇 출판사가 내 책의 출간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 때문이다. 오늘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1993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국가 수입의 증분 가운데 50% 이상이 상위 1%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득 증분 가운데 95%가 상위 1%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소득 증가는 고용인들이 아니라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두 번째,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20년 전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교훈에 격분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모종의 종교와도 같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적 구원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지난 120년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면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이유와 방식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는 21세기 초반 10년 사이에 세 차례의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2000년경의 닷컴 붕괴, 두 번째는 2007년의 부동산 붕괴, 세 번째는 2008년의 금융시장 붕괴다. 그리고 다음 도표의 1929년 대폭락 부분을 보라. 21세기 초반의 세 차례 폭락과 1929년 대폭락을 비교하면 금세기의 세 차례 주식시장 폭락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 줄 알 수 있다. 보이세요? 똑같아요, 그래프가. 아이고.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어쨌든 아니다. 네, 어쨌든 1929년 요 밑 바닥이고 2000년, 2007년, 2008년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 도표는 각각의 붕괴 사태 이후 미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를 좀 더 키울게요. 너무 큰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경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세계의 은행들은 계속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찍어댔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주길 바라지만 실은 부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버스 아래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오늘날 가장 큰 패배자는 돈을 위해 일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다. 저 저축, 재형 저축밖에 안 해요. 일찍 넣었던 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세 번째,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20년 전 내게 출간 거부 의사를 밝힌 모든 출판인들이 부자 아버지의 이 교훈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7년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환 불능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터졌고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 교훈의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들의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실은 진정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유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었다. 부자들은 이른바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창출했다. 워렌 버핏이 금융의 대량 살상무기라 칭한 상품이었다. 이 대량 살상무기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은 가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돌아갔다. 2007년 금융 파생상품의 규모는 약 700조 달러로 추산됐다. 오늘날 그 규모는 2200조에 달한다. 진정한 문제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 커졌을 뿐이다. 부자 아버지의 교훈 네 번째,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20년 전 몇몇 출판인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와 방법을 폭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한 출판인은 이 교훈이 불법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 출신인 미트 롬니를 상대로 재선 경쟁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로 약 30%를 납부한 반면 롬니는 13% 미만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롬니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해대선은 오바마의 승리로 돌아갔다. 세금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 또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은 미트 롬니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화를 내고 붕괴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덜 내는 쪽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자 아버지 첫 번째 교훈이 여전히 반영돼 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세금 징수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응?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진정한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연예인 같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였다. 뭘까? 네.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책에 대한 자랑이에요. 자기가 또 어떤 책을 썼냐. 그래서 가능한 쉬운 교훈을 내용을 담았고 부자 아버지의 교훈을 알리고 싶었고 이 돈과 투자에 대해서 부자 아버지가 나와 마이크에게 실제로 가르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단순하게 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고 설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부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을 필요로 한다. 먼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가 라는 책이 있대요. 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가. 그래서 이 책도 먼저 요걸 읽고 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가 읽어봅시다. 지난 20년 세월에 대한 감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독자 여러분께 리치데드 컴퍼니의 모두는 이렇게 말한다. 대단했던 지난 20년 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인류의 재정적 웰빙을 고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인생을 바꿔갈 것이다. 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10단계, 당신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책을 세상의 모든 부모들께 바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네, 우리 부자 아빠의 교훈을, 우리 아빠는 비록 부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부자 아빠의 교훈을 배워봅시다. 물론 저기 부자 아버지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방금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